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 한복판에서 조선의 영의정이 목이 잘립니다. 70세 김종서. 육진 개척의 영웅. 나라를 움직이던 최고 권력자였죠. 그를 뵌 사람은 왕의 숙부,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남자입니다. 그날 밤에만 16명이 죽습니다. 조정의 심장이 단 몇 시간 만에 도련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수양대군은 왜 칼을 직접 들었을까요? 정말 나라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왕자에 미친 걸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피의 선택을 옆에서 끝까지 밀어준 사람이 그의 아내 정의왕후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왕자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베어버린 남자와 그 곁에서 함께 불타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이 도성 안에서 피가 강처럼 흐르게 될 거라는 걸. 수양대군의 집 마당에는 횃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만 벽에 흔들렸습니다. 한명회가 종이를 펼칩니다. 명단입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16명입니다. 오늘 밤 안에 단 한 명도 남기면 안 됩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칼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칼을 들면 그는 다시는 왕의 충실한 숙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정의왕후였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종서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정의왕후는 정치가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이미 수양대군을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왕족. 언제든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존재. 정의왕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칼을 건넸다고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이 집안은 끝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제야 칼을 줍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시작하라. 첫 번째 목표는 김종서였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을 먼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왕족의 방문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수양대군께서 오셨다. 김종서는 의아했지만 자리를 내줍니다. 형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김종서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에서 쇠몽둥이가 내려옵니다. 이문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앞에 수양대군이 섭니다. 칼을 뽑습니다. 잠깐의 침묵.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칼이 내려옵니다. 김종서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70세 노장. 조선을 지탱하던 남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한 가문이 그날 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보인은 잠자리에서 칼을 맞았고, 조국관은 도망치다 골목에서 쓰러졌고, 이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목이 잘렸습니다. 비명. 피유 횃불. 새벽이 오기 전 16명 전원이 제거됐습니다. 조선의 심장이
단 하룻밤에 도련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갑니다. 전하, 역적을 소탕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사람은 이미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12살 단종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더 이상 단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단계의 왕위 찬탈.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군권, 인사권, 조정 운영.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종 곁에는 아직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지편전 학자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은 정의왕후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 정의왕후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왕입니다. 다만 이름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단종이 자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한명회도 나섭니다. 대감, 이미 강을 건너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궁궐은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 앞에 섭니다. 전하, 왕위를 신에게 물려주십시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15살 소년 단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겠소. 그날 수양대군은 왕이 됩니다. 세조. 조선의 7번째 왕. 하지만 왕좌는 차가웠습니다. 불안했고 위태로웠습니다. 정의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살려두면 다시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곧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세조가 왕이 된 날부터 사실 그는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좌에 앉았는데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죠. 왜냐? 단종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은 세조가 아니라 단종이다. 입으로는 말 못해도 눈빛으로는 말했어요. 세조는 그걸 봤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는 세조가 특히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세조가 단종의 나라를 통째로 뒤집을 때 그들은 말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학자였고 충신이었고 지편전 출신이었죠. 세조가 싫어한 것들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명분, 여론, 그리고 정당성. 세조는 알았습니다. 칼로 왕이 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다른 칼이 아니라 명분이라는 걸. 그런데 그 명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56년 여름. 조정의 큰 행사가 잡힙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그날은 왕의 몸이 왕의 자리에서 잠깐 비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틈이 생기는 날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연회 중 왕이 이동하는 순간 세조를 처리하고 곧바로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거의 성공할 뻔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사람이 흔들립니다. 김질.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척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계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김질은 세조에게 모든 걸 밀고 합니다. 그날 밤 궁궐 안공기가 달라집니다. 연 회장은 웃음이 오가는데 세조의 눈은 웃지 않습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 목을 노리는 자가 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잡아라. 새벽이 되기 전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동지들. 그때부터는 재판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세력이 살아있는 걸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죠. 조사가 시작됩니다. 신문이 아니라 부러뜨리는 과정입니다. 입을 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꺾는 과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성삼문은 끝까지 단종을 부릅니다. 박팽년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조는 그걸 보면서 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이 말하거든요. 진짜 왕은 따로 있다. 이게 세조의 핵심 약점이었습니다. 세조는 칼로 왕이 됐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세조 자신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잔혹해집니다. 그들의 입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요. 마침내 판결이 떨어집니다. 능지처참, 찢어 죽이는 형벌. 사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단지 개인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가문까지, 가족까지 연저로 함께 무너뜨립니다.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육신을 처형하면서 세조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정의왕후가 다시 등장합니다. 정의왕후는 공개적으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늘 세조 곁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세조가 잠을 못 이루고 서성일 때 정의왕후는 말했을 겁니다. 이제 멈추시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끝내지 않으면 내일 또 피를 보게 됩니다. 세조는 정의왕후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의왕후의 말이 늘 정확했기 때문이죠. 세조는 결국 마지막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단종. 단종은 이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위험이었고 살아있는 명분이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이름을 먼저 깎아내립니다. 왕이 아니라는 듯이 만들기 위해서요.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멀리, 아주 멀리 보내집니다. 영월. 그곳은 단종에게 세상 끝이었습니다. 단종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왕이 된 것도, 쫓겨난 것도 이해할 틈이 없던 나이죠. 궁궐의 따뜻한 온기 대신 산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수라 대신 거친 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화하고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단종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왕좌를 빼앗긴 것도 아프지만 자기가 잊혀지는 것이 더 무섭거든요. 단종은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짜 왕이었던 적이 있나? 이 질문이 영월의 밤을 더 차갑게 만들죠.
그런데 영월로 보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조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육신을 찢어 죽여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분은 사람이 죽어도 남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살아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언제든 누군가는 다시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언제든이 세조에게는 공포입니다. 세조는 결국 결론을 냅니다. 끝내야 한다. 이때 세조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있어도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유정난에서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거든요. 여기서 정의왕후는 더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를 붙잡고 울며 말리는 인물이 아니라 세조의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는 모두 무너집니다. 그 말을 눈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영월로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사약. 그 작은 그릇 하나가 한 왕의 생을 끝내고 조선의 역사를 한 번 더 찢어놓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은 17이었습니다.